수질편 10회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4 곱하기 3, 4m 곱하기 3m짜리 바닥 면적을 알려줬고요. 이 여과지라고 하는 곳에 처리수의 유량이 1000, 하루에 1000 세제곱미터를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럴 경우에 여과 속도라는 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속도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수치는 2개밖에 없고 어떠한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요. 뭐 위에 분자가 가든지 분모에 가든지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1초에 1제곱미터 얼마만큼의 유량을 처리를 해야지만 하루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처리가 가능할까라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A분의 Q가 되면서요. 요 값은 V가 되죠. 여과 속도, 여과율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와 같다라는 거. 단위 맞추기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들의 단위를 쓰시고 왼편에다가 오른쪽에다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터라고 하는 거 세제곱미터랑 같은 단위이잖아요. 그죠? 부피 단위. 그래서 유량으로 먼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1000세제곱미터 per day 나누기 A 면적 4m 곱하기 3m. 이렇게 세 가지 단위를 왼쪽 편의 단위와 같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편의상 우리 하루치를 24 곱하기 어떻게 하나요? 하루는 24시간이고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시간이 아니고 초로 구하기 위해서 1시간 자리에 뭐를 넣으면 돼요? 분으로 먼저 넣어볼게요. hour 대신에 60분 넣고요. 분 대신에 또 어떻게 넣어요? 1분에 60초니까 60초 해가지고 보통 편의상 24 곱하기 3600초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3600초. 그 다음에 분모의 단위는 이제 맞춰졌어요. 제곱미터, 초. 세제곱미터만 리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몇 번인가요? 1번에 0.96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산할 때 밑에 분모의 수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보정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도 눈치를 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 아연과 성질이 유사한 금속으로 체내의 칼슘 균형을 깨트려 골연화증의 원인이 되면서 이따이 병으로 잘 알려진 것 하면은 사실 이따이만 봐도 정답이 카드뮴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카드뮴에서는 2가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따이 무조건이죠.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칼슘인 척을 하죠. 체내에 들어가면은 칼슘을 쏙 빼놓고 카드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칼슘 부족으로 뼈가 어떻게 돼요? 연해지죠. 그것을 골연화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 중에서 골연화증과 이따이를 보자마자 카드뮴이구나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하슬 고도 처리 공법 중에 인해 성분만을 주로 제거하기 위한 사이드 스트림 공정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드 스트림이라 함은 포스트립 공정인데요. 우선 고도 처리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기능사에서 나오는 고도 처리 내가 알아야 되는 거를 좀 간단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A5 공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A2O 공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덴포 공정 마지막으로 포스트립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립 이렇게 4가지 정도만 크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공정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UCT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고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방법에다가 앞에 전단의 일부를 현기조를 해주게 되면 어떤 성분의 제거까지 가능하냐? 인 성분의 제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기조에서는
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인방출이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뒤쪽에 호기조에서는 방출된 인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과잉 섭취. 그러면 세포라는 친구가 지금 인을 잔뜩 먹은 상황에서 무게가 무거워져가지고 아래에 가라앉았겠죠? 그 슬러지를 인발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인발 혹은 폐기시킨다. 이 작업을 통해서 수중의 인이 제거됐다 이렇게 보는 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AO 공정은 혐의 혐기조의 A를 따서 언에어로빅의 A를 땄고요. 포기조, 호기조. 옥식의 O를 따가지고 혐기와 호기 조합 공법으로서 인만 제거 가능하다 이렇게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A2O 공정이라는 거는요. 편의상 A가 2개에다가 O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럼 A가 여기에서 하나는 혐기조가 맞고요. 혐무호,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에다가 3등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혐기조고요. 가운데 무산소조에다가 호기조,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A2O 공정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인제거는 당연히 된다는 걸 딱 아셔야 돼요. 혐기조가 있고 호기조가 있으면 혐기조에서 인을 방출한 것을 호기조에 와서 과잉 섭취하고 슬러지를 인발시킴으로써 수중의 인을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산소조가 중간에 들어왔네요. 무산소조가 있으면 질소가 추가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고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는 어떤 원리로 제거가 되나요? 보통 호기조에서 질산화 반응이 진행이 돼요. 질소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산소가 많으면 질산 많이 생기겠죠? 호기조에서. 그 다음에 무산소조로 반송을 시켜주는데 이 반송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반송을 한다. 그래서 내부 반송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질산화된 이 질산염을 내부 반송을 통해서 무산소조에서는 탈질산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질소 제거에서는 무조건 이 방법이에요. 산소가 많은 곳에서 최대한 질산화를 시켜놔요. 질소와 산소의 결합을 해놓고서 반송을 통해서 탈질, 거꾸로. 산소를 잔뜩 넣어놨다가 갑자기 산소 공급을 중단된 곳으로 슬러지를 이송시키면서 폐수를 이송시키면서 N2로 변화시켜서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원리가 일반적인 질소 제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을 어디서 진행을 하냐. 질산화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니까 호기조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탈질은 무산소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질소를 제거하려면 무산소와 호기가 있어야 된다.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둘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는 대부분이 인만 제거하는 것을 물어봐가지고 A2O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요. 간단하네요. 그죠? 어떻게 보시면 돼요? AO 공정에다가 가운데 A가 하나 꼈다. 위에 거에서요. 그것은 무산소조라고 하는 반응조면서 무산소 반응조에서는 탈질이라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질소가 대기 중으로 제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정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조금 정리할게요. 나머지 두 개. 바덴포 공정은요. 4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말고 5단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 두 단계, A2O 공정은 하나, 둘, 세 단계라면 5단계 바덴포는요. 반응조가 5개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혐기조가 하나 앞에 있고요. 무산소조, 첫 번째 무산소조, 첫 번째 호기조, 두 번째 무산소조, 두 번째 호기조. 그래서 편의상 앞자만 따가지고 현무호무호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다음에 내부 반송은 한 군데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호에서 무로 갑니다, 항상. 질산화된 친구를 탈질시켜서 제거하기 위해서 역으로 내부 반송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딱 이 그림만 봤을 때 여러분이 질소만 제거될지 인만 제거될지 둘 다 제거될지 파악하셔야 되겠죠. 혐기조와 호기조가 있다면 이는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거기에다 무산소조까지 있네요. 질소 제거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N과 P 모두 제거 가능하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얘는 인만 제거. 근데 A2O 공정에다가 지금 이 뒤에 두 번째 무산소조와 두 번째 호기조만 추가된 공정이에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A2O 공정인데요. 그래서 두 개씩 더 오는 바람에 이 반응조의 특징, 질소, 총질소 농도가 처리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죠. 한 번 더 탈질과 질산화를 진행시키면서 유입수의 총질소 비해 유출의 총질소 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라는 거. 두 번째에 비해서요. 바덴포 공정은 어떻게 정리하자고요? 현무호무호로 기억을 해두시고 질소와 인 모두 제거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질소의 처리가 굉장히 훌륭한 공정이구나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포스트립 공정. 포스트립 같은 경우는요.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얘도 인만 제거 가능한 공정입니다. 인만 제거 가능해요. 그리고 활성 슬러지 공정 그림에다가 조금의 변형이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얼추 비슷한데 이 침전 슬러지 있죠. 침전 슬러지 일부를 딴 쪽으로 이렇게 빼와요. 동그라미 탈인조라는 곳으로 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고 내보내고. 탈인조라고 하는 곳은요. 혐기조예요. 앞에 이 세 가지 공정들은 이 호기조 앞쪽의 전부 일부를 혐기조로 바꿨다라면 혐호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더라면요. 이 포스트립은 얘는 그대로 그냥 호기조로 둡니다. 네모 박스는 전체가 다 호기조예요. 그래서 슬러지의 일부만을 가져와서 혐기조에다가 유입을 시키면 뭐가 진행이 돼요? 말 그대로 탈인이죠. 인 방출. 혐기조에서는 항상 인은 방출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약품을 넣어주게 돼요. 석회라고 하는 약품. 그래서 여기까지 했더라면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거였는데 약품을 첨가함에 따라 화학적 처리도 조합이 되는 공정입니다. 생물과 화학이 결합된 방법이에요. 나머지들은 역할이 똑같아요. 그래서 인을 방출한 것을 약품을 통해서 침전조에서 제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송 물론 있을 거고요. 이 침전 슬러지를 전체를 또 다 탈인조로 넣는 게 아니고 또 반송도 하고 일부는 또 버리고 이런 식으로 위 라인과 아래 라인이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위의 친구를 메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메인 스트림, 주류. 아래쪽을 사이드라고 하죠. 측류. 평상시에 이 친구 비교해 보면요. AO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양이 많죠. 이 네모칸에서 인방출이라든지 인과잉 섭취를 통해서 여기다가 약품을 넣어주게 되면 약품 사용량이 많아요.
하지만 이 포스트릭 공정은 침전 슬러지의 아주 일부만을 탈인을 시켜서 약품을 첨가해서 침전 제거하다 보니 약품 사용량이 적게 소요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트릭 그림이 뭐고 막 헷갈리실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포스트릭 공정은 질소 제거는 안 돼요. 무산소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탈인조라는 곳에서 인이 방출된 것을 석회라는 약품을 첨가해서 제거를 하는 공정이구나. 이는 어디서 제거됩니까? 하면 사이드에서 대부분이 제거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수 고도 처리 공법 중에 인 성분만을 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사이드 이런 거 나오면은 포스트립이다라고 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공정은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는데요. 포스트립만 위쪽, 아래쪽, 메인과 사이드에 구분이 있다라는 점. 해서 한번 시간을 들여서 고도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봤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번. 이것은 한 3번째 보는 것 같아요. 자테스트에서 응집제 첨가량을 얼마 정도 최적의 응집제 투여량을 결정하는 실험인데요. 순서? 실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약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응집제를 주입하고 약품이랑 입자 간에 골고루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빠르게 급속 교반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급속 교반하면 플럭이 깨질 수 있으니까 완속 교반을 통해서 눈사람 놀이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덩어리를 점점 크게 맞춰주는 거. 그럼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만히 냅두면 교반을 멈추고 가만히 냅두면 침전이 진행되고요. 그것을 침전된 거 이외에 상등액을 분석하면 되는 원리 4번 정답이네요. 20번 부상법으로 처리해야 할 폐수의 성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요.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를 비교해보자. 물의 무게와 입자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물이 더 무거워야지 입자가 뜨겠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비슷한 경우 그럼 거의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굳이 내가 돈을 써서 침전을 시키기보다는 돈 안 써도 되는 뭘 이용하자고요? 공기였죠, 공기. 공기를 강하게 뽀글뽀글 해주면서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2가지 상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를 살펴보면 용존 유기물의 농도가 높을 때냐, 비중이 물보다 낮은 고용물이 많은 때냐, 요거네요. 그죠? 이 상황. 물보다 비중이 무게가 작은 경우가 많은 2번이 맞겠고요. 수온과 관계가 없고 독성물질 뭐 이런 거 관계없죠. 그래서 무게 쪽으로 비중이나 밀도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21번에 에탄올 이제 저렇게 생긴 거 외우셨나요? C 2개, H 5개, OH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 유기물을 에탄올이라고 한다.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에탄올이라고 하고 화학식을 안 주고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탄올이 이렇게 생긴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지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 에탄올 중에 C는 CO2가 돼야 되고요. H는 뭐가 돼야 돼요? H2O가 돼야 되죠? 이제 개수 맞춰주기 해야죠. 왼쪽에 C가 2개니까 오른쪽에 C가 2개. H 6개죠? 여기 빼먹으면 안 돼요. 1개 있어요. 그럼 6개 되려면 3, 2는 6. 마지막에 산소를 맞춰준다. 에탄올 중에 산소 하나 있고요. 이 앞쪽을 지금 모르고 2, 2는 4. 3, 1은 3. 그래서 X가 6이 되네요. 6 대입하시면 안 되고 3으로 대입을 하셔서 완결을 시켜주시고 이제 에탄올이 350이면 산소는 얼마 필요해? 이런 쪽인 거죠. 비례식 쓰는 겁니다. 아래쪽에 분자량 비율, 그 아래쪽에 미지 비율. 이 친구 분자량 46이잖아요. 46 대 3 곱하기 32. 에탄올이라는 애 46
완전히 CO2나 H2O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3 곱하기 32만큼의 산소가 필요한데 에탄올이 46만 있는 게 아니고 350이나 있네요. 지금 상황이. 그럴 때 산소는 얼마 필요한지 비례식 작성해 주시면은 21번에 2번 730 나오네요.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22번. 활성 슬러지 공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어떤 폐수 처리 시설 포기조의 관리, 운영 관리 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SV라고 하는 건 슬러지 부피예요. 슬러지 부피가 20에서 30이 좋다. 뭐 암기하실 사항까지는 아니지만요. 이것보다 크게 되면 잘 가라앉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 부피를 이야기할 때 꽃갈콘 모양을 30분 동안 침강시킨 후에 부피를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20에서 30% 정도 차지를 해야지 침강성이 양호하다라고 판정을 해줄 수 있는 지표로서 SVI의 개념을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1번 맞고요. 2번에 보시면 DO 농도가 7에서 9 정도로 높은 게 아니고 최소 DO 농도는 2ppm 이상만 유지해주면 돼요. 이거보다 떨어지면 문제, 혐기성에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대표적으로 슬러지 벌킹. 그래서 7에서 9까지 높을 필요는 없어요. 2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3번의 MLSS 농도는 2500에서 한 3000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pH는 6에서 8 정도로 중성 부근에서 유지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2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활성 슬러지 공정의 DO 농도는 어떻게 유지하냐. 이어서 23번 acidity라고 하는 것은 산도를 의미합니다. 산도의 영어 표현이고요. 하드니스라고 하면 경도죠. 그래서 하드니스는 몇 번 나왔었는데요. 경도, 산도. 뒤에 말이 똑같이 도로 끝나면 뭐로 환산해 주기로 했어요? as CaCO3로 환산해 주기로 했었죠. 이 문제도 뭐 잘 나오네요. 그죠? 탄산칼슘. 되게 간단한데 매 회차 거의 2회차에 한 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정답 4번이었고요. 24번. 계산이네요. MLSS 농도가 1000이고 BOD 농도가 200. 유량이 2000인 폐수가 포기조로 유입될 때 BOD와 MLSS 부하는 용적은 1000이다. 그럼 BOD와 MLSS 부하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부하가 들어가면 양이라고 했어요. 양. BOD Q가 나와야죠. Q. 먹이 밤양에 비해서 미생물 양이 얼마니? 이것이 바로 FMB라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하나 정리해 두세요. FMB로 물어볼 수도 있고 BOD, MLSS 부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양으로 가야 되니까 농도 곱하기 유량 혹은 부피로 갑니다. 얘도 미생물 농도, 부피, 포기조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F는 무엇을 의미한다? 푸드. M은 마이크로라고 하는 미생물적인 양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수치가 다 나왔잖아요. BOD 200, Q 2000, MLSS 1000, V도 1000. 2 곱하기 2니까 뭐 4 정도 나오겠네요. 200mg per 리터 곱하기 2000. 아래쪽은 미생물 농도 1000, MLSS 농도 1000, 부피 1000. 그래서 0.4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그래서 네 가지 수치 주어지고 네 가지에 위에 넣어야 되는지 아래 대입해야 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무기 응집제인 알루미늄염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응집제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철이냐. 얘네들의 특징을 보시면 양의 가스가 높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중에서 알루미늄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pH 폭이 좁아요. 1번이 틀렸습니다. 단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pH 폭이 중성 정도여야지 5.5에서 한 8.5 정도로 폭이 좁아요. 수치까지는 뭐 외우면 좋겠지만요.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폭이 좁다라는 것은 pH가 예를 들어 10 높은 부근에서는 응집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강산성이 됐을 때도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넓은 편이 아니고 좁은 편인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단점에 하나 더 가보시면은 알루미늄 하면 우리 호일이 생각나요. 호일. 가벼워요. 그죠? 응집은 잘 진행이 되는데 응집 효과는 높은 편인데 침강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가벼우니까. 플럭은 형성을 했는데 알루미늄 이렇게 근처에 콜로이드 이런 음이온 물질 오겠죠? 이렇게 플럭을 형성했는데 이 친구가 가볍기 때문에 침강이 조금 더디다라는 거. 장점은 많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독성이 거의 없어 대량 주입이 가능하고요. 시설물을 더럽히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요 세 가지 장점 2번, 3번, 4번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철륨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돼요. 반대. 장단할 때 알루미늄의 단점이 철의 장점이 돼요. 무거워서 침강 잘 돼요. 침강 굿. 그다음에 폭이 넓어요. 단점을 보시면 또 알루미늄의 장점으로요. 시설물을 더럽힙니다. 뭐 가격적으로 비교하지는 않고요. 얘는 독성도 없는 편이긴 한데 시설물 더럽힌다만 정리할게요. 해서 응집제 종류 두 가지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알루미늄 친구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단점까지 스펙트럼을 넓혀서 우리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 문제 갈게요. 26번. 아래식은 크롬 함유 필수의 수산화물 침전 과정의 화학식이다.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치는 무엇이니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죠? 크롬이 몇 개예요? 지금 한 개짜리인데 왼쪽에 크롬 2개 있어요. 그래서 2개. 끝인데, 그죠? 그다음에 OH 볼까요? 세묶음짜리가 지금 2개가 있으니까 OH가 6개인데 여기 6개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네모는 2다. 간단했습니다. 27번. 염산 0.1 노르말짜리 용액을 예상되는 pH는 얼마인가? 100% 해리한다. 이 문제도 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에 따라서 몰 농도로 나올 때도 있고 노르말 농도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염산은 문제가 없죠. 왜냐? 몰 농도나 노르말 농도랑 똑같으니까. 수차까지 똑같이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뭐 상관이 없는데 지난 회차에서는 이 수산화 칼슘의 pH 찾기 이런 거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수산화 이온은 1가짜리고 칼슘은 2가짜리고 하다 보니까 몰 농도로 표현하면은 몰비를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노르말 농도로 항상 환산을 해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뭐 1가든 2가든 3가든 다 관계없이 pH를 구하라고 할 때 노르말 농도로 구하면 어떤 게 편해요? 자, 지금 염산이 0.1 노르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N 뒤에는 as 쓰시면서 이것은 염산의 농도기도 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기도 하면서 염소이온의 농도기도 하다. 모든 물질의 농도가 다
0.1이라는 거죠. 노른말로 했을 시에.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pH를 찾기 위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궁금했는데 0.1인 걸 바로 알았어요? 그럼 pH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지금 수소이온 농도 0.1이라면서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이 되겠네. 1. 그래서 27번에 1번입니다. 28번. 스토크 법칙에 따라서 물속에 침전하는 원형 입자의 침전 속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스토크 법칙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고 이런 거 맞추려면 식을 한번 가볍게 써보세요. 18뮤분의 D제곱의 로우 S 빼기 로 더블의 G다. 침전 속도 입자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이죠. 입자 직경. 맞고요. 2번에 침전 속도는 물의 점도에 반비례한다. 사실 점도만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다 비례예요. 그리고 3번에 중력 가속도에 지금 비례하고 있죠. 4번에 침전 속도는 입자와 물 간의 밀도 차에 반비례한다. 4번 틀렸네요. 이 값이거든요, 지금. 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분자에 있으면 비례, 분모에 있으면은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29번. 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와 거리가 먼 것은? PAC라고 하는 애는 폴리염화 알루미늄으로요. 비싼 응집제예요. 무기 고분자 응집제. 소석회라는 친구도 응집제 맞고요. 활성탄을 흡착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3번 아니고 4번의 염화제이철 맞습니다. 응집제. 철염. 이게 염화제이철이죠. 염화가 들어가려면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석회 친구는 알루미늄과 철에 대해서 pH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좀 보정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친구. 그리고 뭐 OH가 들어가 있으면 침전이 형성이 되니까 2번도 맞는 응집제고요. 3번의 활성탄은 흡착 효과 나타낼 때 쓰는 약품이죠. 이어서 30번. 포도당 나와 있어요. 166.6g짜리의 포도당이 완전히 혐기성 분해를 한다고 가정하면 발생 가능한 메탄가스의 용적으로 오른 것은? 해서 메탄의 부피를 찾는 것이 목적이고요. 포도당 친구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산소와 결합을 하는 호기성으로 분해하는 거. 산소가 있을 땐 산소 이용해서 분해하면 돼요. 뭐랑 뭐로? CO2랑 H2O로. 근데 산소가 없을 때에도 분해가 가능한데 그것을 이제 혐기성 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를 지금 건너뛰었죠? 그리고 CO2와 메탄가스가 각각 3과 3, 3대 3, 즉 1대 1인 거죠. 그럴 때 뭘 찾아요? 메탄을 찾아봐라 이런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반응식 있으면 분자량 대 미지. 이게 얼마예요? 포도당 180 있죠? 180g을 완전히 혐기성 분해하면 3 곱하기 22.4리터만큼의 메탄가스가 나오죠. 근데 180g이 아니고 166.6g일 때는 얼마니? 이것도 뭐 비례식인데요. 땡땡 베타 이렇게 놓을까요? 베타가 정답이죠. 계산기에 넣고 얘네들이 크로스해서 곱하고 180으로 나눠주시면 정답. 그래서 이 3은 요 앞에 있는 3이고요. 메탄 친구는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 생기나요? 22.4리터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이죠? 우리 대기 시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에 62.2리터 나오면 되겠습니다.
포도당 친구는 호기분해를 통해서 BOD 찾아라도 나오고요. 혐기분해했을 때 메탄은 얼마 나올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에 31번. 다음 보기에 알맞은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설치 면적이 적게 들며 수질이 양호한 편이다. BOD라든지 SS의 제거 능력이 좋다.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리을에 보니까 슬러지 팽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나와 있네요. 활성 슬러지죠? 연모타 현상이 문제점이었다면 살수 현상인데 팽화는 활성 슬러지 문제점. 정답 4번. 그다음에 소비식 사용해가지고 뭐 오일치가 얼마일 때는 체중은 얼마냐, 체중이 얼마일 때 오일치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네요. BODT는 T시간 동안에 소비한 값은 전체 값에다가 1-11-KT. 그럼 5일치가 212죠. 지금 T자리에 5를 넣은 거예요. 최종 BOD를 모르고요. 1-11- 탈산소 0.15 5일. 요거 나눠주시면 정답 나오겠네요. 32번에 2번에 258. 소비식 뭐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어서 33번에 슬러지 부피 지표가 125일 때 반송 슬러지 농도는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나오는 함수 중 일부예요. 그래서 추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반송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리턴 된다 해서 R이라고 써주시고 X. 어떻게 구하냐면요. 10의 6승 나누기 SVI로 구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이것만 외우시면 끝이에요. 자, 100만이죠. 10의 6승이라는 게. 100만에서 SVI가 지금 문제에서 125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8,000 나올 것 같은데요. 자, 4번.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SVI 주고 반송 슬러지 농도 구하라 하면은 100만에서 나눠주자 하시면 정답 산출이 4번이 되겠네요. 34번. 완속 여과의 특징에 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과라고 하는 것 또한 급속 여과냐 완속 여과냐 나누게 되는데요. 저번에 한번 표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손실수두가 비교적 적다. 자, 손실수두는 이렇게 높이 로스, 손실된 수치, 수두 비례합니다. 2G분의 V제곱. 요 개념을 통해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의 손실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완속은 속도가 작으니까 비교적 손실수두가 적다는 거 맞겠고요. 유지관리비가 적은 편이다. 여기에서는 유지관리라는 것은 약품 사용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품비. 이 약품은 왜 넣어주게 되냐? 미생물의 사멸까지, 제거까지 되냐 안 되냐. 제거가 안 되면 약품을 많이 쓰겠고요. 제거가 되면 약품은 별로 안 써줘도 되는데 완속 여과는 공극이 어땠어요? 공극이 작았죠? 균등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균일한데 얘는 2 정도 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공극이 클 때는 뭐 보통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조금 균일할 때 이 공극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촘촘해요. 그래서 미생물 제거가 가능하죠. 급속은 뻥뻥 뚫려 있어서 미생물 제거 안 되고 얘는 제거 가능합니다. 완속은. 그러니까 미생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적은 편이다 하면 2번 맞죠? 3번에 시공비가 적고 부지가 좁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속도가 작으면 내가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유량이 있을 때 뭐가 상대적으로 커져야 돼요? 면적이 커져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느리게 통과하려면 면적이 크게 필요해요. 반대로 급속이면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게 필요하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부지 면적이 넓게 필요합니다. 완속은요. 4번의 처리수의 수질이 양호한 편 맞죠? 제거가 잘 됩니다. 공극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정답 3번 틀렸습니다. 35번 이거 바로 풀 수 있네요. 살수 여상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죠? 살수 여상의 문제점 주의할 점이 아닌 것 슬러지 팽화는 활성 슬러지의 문제점이니까 1번이 틀렸죠. 해가지고 10회차 문제 지금 35번까지 해봤고요. 다음 회차도 좀 더 진행해 볼게요. 11회차 16번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며 생활 오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우수는 별도의 관거를 통해 직접 수역으로 방류되는 이 배제 방식 있는데요. 배제한다는 게 이제 물을 빼내주는 거죠. 우리가 물을 쓸 때 오수가 있고 우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빗물인 거죠. 빗물 속에는 유기물의 함유가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죠. 하늘에서 그냥 비가 오는 건데 오수 속에는 유기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대로 하천이나 인근 수역에 방류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죠? 오염이 되겠죠. 생태계라든지 환경이. 그래서 얘는 처리장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송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수처리를 통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되고요. 얘는 그냥 방류를 해도 관계가 없죠. 근데 그냥 방류하기보다는 빗물 펌프장 이런 데에다가 한번 모아가지고 뭐 이러한 쓰레기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한번 걸러서 준 다음에 방류하는 것이 좋겠죠. 뭐 이렇게 하수처리장과 같은 처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전처리 정도로 해주시면 될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두 가지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함유식이에요. 함유식. 합쳐져서 빗물과 오수가 합쳐져서 들어올 때는 바로 방류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따로따로 될 경우는 분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하나에 모아서 처리를 했다면 요즘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된다고 이야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게 되면은 처리장으로 가는 수량이 적어짐으로써 조금 더 콤팩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금만 일부만을 처리할 수 있고 빗물은 또 빗물로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정답은 2번의 분류식이 되겠고요. 17번 이 문제도 했었네요. 지구상의 담수라고 하는 거 해수와 반대말로 염분이 없는 물을 담수라고 하는데 담수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순이라고 그랬죠? 빙하. 정답 3번이죠. 그다음에 지하수. 그다음에 지표수, 수분. 담수의 구성 순서입니다. 17번에 3번. 18번. 미생물과 조류의 생물화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하수나 폐수에 자연 정화시키는 공법으로 라군이라고도 하며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의 오수 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일단 미생물과 조류, 박테리아와 조류의 생물학적 작용까지만 읽으면 정답 이제 산화지법이라고 딱 나오면 좋은데요. 연못 지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인 땅에 보면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오수가 흘러 들어가서 물이 채워질 거예요. 그럼 이쪽에 유기물이 존재를 하면은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하든 산소를 이용하지 않든 분해를 해야 되는데 산화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산소를 이용하는 것 같죠? 이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CO2를 주고요. H2O가 나오겠고. 또 조류라는 친구는 광합성을 통해서 뭘 주나요? CO2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다라고 할 때
미생물이 필요한 산소를 조류가 공급해주고 조류가 필요한 CO2를 미생물이 공급해주는 이런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했었죠? 서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관계. 산화지법 3번 정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기에는 어렵겠죠. 어떻게 미생물과 조류와의 그러한 공생관계로 처리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수질이. 처리 효율이 높은 방법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규모 처리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19번. 활성 슬러지법에서 MLSS가 의미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은 여기에서 ML이라고 하는 거는요. 띄고 원래 SS예요. 이렇게 활성 슬러지라고 하는 공정 그림에다가 BOD가 들어가고 유량이 들어가고 SS가 들어갑니다. 바깥에서는 SS라고 지칭을 해주는데 이 포기조 안에 들어오면 ML이 붙어요. 그냥 그런 SS다. 그게 MLSS인데요. 포기조 혼합액 안에서의 부유 물질을 의미한다. 3번이 정답이고요. 믹스 섞인 혼합액, 리퀴드 혼합액 안에서의 SS를 MLSS라고 한다는 점. 19번에 3번이 되겠고요. 20번. 지표수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특성을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엔 지표수 물어보네요. 지상에 노출되어 오염의 우려가 큰 편이다. 맞습니다.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 지표면 위에 있는 물이죠. 2번 용존산소가 높은 편, 경도가 큰 편. 2번 틀린 것 같은데요. 경도가 큰 것은 지하수일 경우가 경도가 높아요. 3번에 철, 망간 성분이 비교적 적게 포함이 되어 있고 대량 치수가 용이하다. 지표면 바깥에 있으니까 많은 양을 치수하기가 편하죠. 수질 변동이 적고 수질 변동이 비교적 심한 편이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양이 많았다가 안 올 때에는 적고 쫄쫄 흐르고 그렇죠. 하천도. 그래서 지금 정답이 이 부분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경도가 높은 것은 지하수 특성입니다. 자, 경도가 높으려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성분 3번에서 보시면 철과 망간 또한 경도 유발 물질이잖아요. 이러한 염들이 많이 녹아있는 물은 지하수죠. 뭐 암반 같은데 녹아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많다. 그래서 정답 2번. 21번. 다음 중 인체 만성 중독 증상으로 카네미유증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 P12죠, P12? 1번 정답이고요. 이렇게 만성 중독 증상을 물어볼 때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수은 뭐예요, 수은? 카디뮴 뭐예요? P12 뭐예요? 이렇게 세 가지. 미나마타병, 이따이 얘가 카네미유증.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2번 건조 전 슬러지의 무게, 항량으로 건조한 후의 무게. 이때 수분은 얼만큼 있었니? 그랬네요. 자, 슬러지라고 하는 거는 고형물과 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건조라는 과정을 거치면 고형물이 날아가나요? 고형물은 그대로 있고 이 수분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겠죠. W 다시. 그래서 무게를 비교했을 때 감소된 것. 처음에 150이었던 게 35로 줄어든. 이 줄어든 건 다 뭐예요? 물이라는 거죠. 수분이라는 거. 그래서 수분의 함량은 비율이니까 건조 전, 건조 빼기 건조 후 이렇게 들어가셔서 곱하기 100. 그래서 얘가 사실 수분은 아니에요. 슬러지인데 슬러지 중에 고형물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무조건 다 수분이 변화했겠다라는 것으로 계산이 바로 진행이 되겠어요.
정답은 이게 계산이 딱 안 떨어져서 4번에 76.7% 나오네요. 23번 침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침전 효율이 나오면 또 어떠한 식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까? 스토크 법칙에서 중간에 지금 그거 말고 A분의 Q,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라고 했죠. 그럼 2로 정리해보세요. 2로. VS 나누기 Q 나누기 A라고 하는 것이 됐죠. 그럼 1번부터 표면적을 크게 한다. 면적이 사실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식이. 면적 크게 하는 거 정답 맞고요. 효율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침전은 바닥 면적이 중요한데 바닥 면적이 요만했던 거가 이렇게 면적을 크게 하면 입자들이 침전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표면적을 크게 하면 효율이 증대되고요. 2번에 약품을 조금 도움을 받는 거죠. 약품의 도움. 응집제라는 걸 투여하면 침전이 당연히 더 잘 될 거고요. 3번에 유속을 빠르게 한다. 요게 틀렸네요. 속도 빠르게 하면 침전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속이라고 하는 건 흐르는 방향 쪽의 유속이에요. 직육면체로 한번 침전지를 그려보면 이게 유속이에요. 이게 유속. 근데 입자가 침강하는 이 속도는 이제 VS. 우리가 스토크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유속이 빠르면 침전되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지 못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끔 되거든요. 3번에 침전진의 유속이 아니고 침강 속도 혹은 입자의 침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침전된 침전물을 계속 제거시켜준다. 이미 가라앉은 애들이 있으면 침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거를 시켜서 새로 생긴 입자들이 침전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가장 거리가 멀고요. 24번 시간당 125세제곱미터의 폐수가 유입되는 침전조가 있다. 웨어의 유효 길이를 30m라고 할 때 원류 부하는 그랬네요. 그럼 원류 부하 이것도 개념 앞에서 했던 거죠. 넘치는 비율, 원료 길이당 넘친다 그랬죠. 여기서 대부분 길이가 지금 30m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Q도 알려줬죠. 여기 125 아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125세제곱미터 per hour. 원료 길이 30m. 요거 바로 정답인데요. 지금 3으로 약분이 되나? 딱 떨어지진 않죠? 4.16이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원류 부하라고 하는 것을 Q 나누기 L이다. 원류 길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면적 부하 물어보면 혹은 표면적 부하 Q 나누기 A죠? 이 두 가지 개념 중요해요. 수질에서. 원류 부하, 수면적 부하. 분모가 달라진다는 점. 부하는 유량. 25번. 생물학적 요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BOD 측정하기 위해서 배양을 했나 봐요. 배양기에 넣기 전에 초기 DO는 10, 시료를 5일 동안 배양한 후에는 7이 됐다. 5배 희석했다며 하수의 BOD는 그랬네요. 여기서 하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BOD 공식 쓰면 되죠? BOD는 초기 DO에서 5일 후 DO를 빼주고 원래 걸로 돌아가려면 희석한 거 고려해줘서 희석 배수를 곱해야지 원래 진한 물에 BOD가 나오겠죠? 10 빼기 7에 5배 희석.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쵸? 3, 5, 15. 정답 15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풀려면 BOD 요거 공식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문제만 길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공식이 바로 생각나신다면
포인트는 세 군데잖아요. 10, 7, 5. 26번. SVI 찾아보라 그랬네요. 30분간 침강시켰더니 슬러지 부피가 400ml가 되었다. 이 슬러지의 SVI 어떻게 구하죠? 30분 동안 침강시킨 슬러지 부피 1리터로 맞춰놨는데 몇 미리가 되었니? mlss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1000. 그럼 이 분자의 이 거대한 30분 가라앉은 슬러지 부피는 단순히 400이 되는 거죠? 400? 400 나누기 mlss 2500에다가 1000 곱하시면 정답입니다. 계산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내게 숫자가 나오네. 160? 암산은 못 해가지고 그래요. 4에서 25 이렇게 하면 하긴 4를 곱하면 4, 4, 16이군요. 162번 정답 되겠고요. 뭐 암산하지 마시고 다 계산기 입력하시는 거예요. 27번. 주간의 호수에서 조류가 성장하는 동안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문제 포인트 어디죠? 주간의 조류? 햇빛이 있네.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 수중에 O2를 많이 공급해 줍니다. CO2는 감소시키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는 특징은 수온의 상승 아니고요. 질소 증가 아니고 칼슘 농도 증가 아니고 4번에 용둔산소 증가가 맞겠죠. 정답 4번 간단했고요. 28번에 동점도, 동점성 계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점성 계수 점도라고 하는 것은 미우라고 하고요. 동점성은 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 정리할게요. 동점성 혹은 동점도라고 하는 거.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을 동점도라고 합니다. 그럼 점성계수의 단위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알려면. 점성계수는요. 그램 퍼 센치 세크의 단위를 가져요. 점성계수. 그 다음에 밀도는 단위가 다양한데요. 킬로그램 퍼 리터로 기억을 하죠. 4도씨 순수한 물의 밀도. 1000배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램 퍼 밀리리터. 밀리리터랑 똑같은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해서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면 그램과 센치가 약분이 되겠죠? 점도를 1g 퍼 세제곱센치를 가져와 놓을게요. 그램 지우고 센치 하나 지우고 두 개가 위로 올라가니까 제곱센치 퍼 세크.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게 동점성이다. 점성계수의 단위를 알아두시고 밀도로 나누어야지 동점성이 나오겠죠? 그램 퍼 센치 세크.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가면 얘가 포이즈라고 하는 거죠. 1포아즈가 바로 1g 퍼 센치 세크입니다. 29번. 이거 그냥 바로 갈까요? 병도의 주 원인 물질은 칼슘, 마그네슘. 1번 정답. 바로 되고요. 30번. 에탄올 350 이거 똑같은 문제 나왔네요. 심지어 350인 수치까지 똑같을 수가. 정답 730 되는데 우리 10회차에서도 문제 풀었죠? 바로 갈게요. 에탄올은 이렇게 생겼죠? 이제 앞에 숫자 3이 오는 것도 외워버렸어. ECO2에 3H2O. 분자량 써줍시다. 이 친구 46이고요. 46이라는 에탄올을 완전히 CO2와 H2O로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는 3 곱하기 32. 근데 350만큼 있으면 산소 얼마 필요하게? 이것이 730이었던 거죠. 31번. 이 문제도 또 있었는데. 경도, 엑시디티랑 산도.
산도가 엑시디티고 경도는 하드니스죠. 둘 다 도로 끝나니까 CaCO3로 환산하자. 1번에 탄산칼슘 정답. 32번 산화에 해당되는 거 그랬네요. 산화, 환원. 한쪽에서 산화가 진행되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환원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것을 양론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한 개만 진행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산화라는 건 어떻게 해? 산소는 아시죠, 여러분?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그다음에 전자와 수소는 잃으면 산화예요. 그리고 원자가가 증가하면 산화다. 그래서 증가하는 거 하나 써주면 삼각크롬에서 6가로 증가하면 산화죠? 반대로 되면 환원이겠네요. 6에서 3으로 줄면. 산화만 외우세요. 그럼 환원은 반대예요. 산소를 잃으면 되고요. 전자나 수소는 얻으면 되고 원자가는 감소하면 환원이다. 그래서 수소와 화합한다. 화합한다는 게 얻는다는 거거든요. 얻는 것은 환원이니까 아니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니까 아니고 전자를 얻으면 이쪽이네요. 환원이니까 아니고 4번만 맞아요. 원자가나 산화수나 같은 말. 그래서 32번에는 4번 정답이다. 33번 무기성 물질, 무기성 부유물질, 자갈, 모래, 뼈. 무기성은 미생물이 먹을 수 없는 거죠? 밥이 아닌 거. 토사류 등을 제거해서 기계장치나 배관의 손상, 막힘을 방지하는 시설, 전처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침사지죠. 침전지 아니고요. 침전지에선 유기물 제거합니다. 유량 조정조, 유량 맞춰주는 거 아니고 부상 띄워서 제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자갈, 모래 같은 것들 침사, 모래, 사자 생각하면서 2번 체크해 주세요. 34번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하순의 질소를 처리할 때 탈질 어디서 진행돼요? 무산소조에서 탈질이라고 했죠? 호기조에서는 질산화나 인과잉 섭취, 탈인조는 인방출, 침전조는 침전이고요. 그래서 탈질은 3번입니다. 35번 비점 오염원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 농경지, 그다음에 강우.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회차보다는 11회차가 조금 더 간단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